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핵심 요약판입니다. 이 책은 역사 서문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요약본의 번역서다. 요약본이 미국 아마존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현명한 투자자 원본이 미국인들이 읽기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나도 현명한 투자자 완역본을 읽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결국 한 챕터도 마치지 못했다. 인내심도 부족한 데다 일종의 직업병 탓도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최고의 고전인 줄 알면서도 대략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아마존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순간 워런 버핏의 말이 떠올랐다. 정확하게 맞추려다 완전히 빗나가는 것보다 대강이라도 맞히는 편이 낫다. 즉 어렵고 두꺼운 책을 모두 읽으려고 덤비다가 포기하는 것보다는 요약본을 통해서 대강이라도 파악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적어도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약본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요약 과정에서 주요 내용 상당 부분이 누락되었을 것이고 일부 내용은 원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하면 원본에 충실하려고 요약본 일부는 원본과 대조하고 수정하기도 했으나 전부를 원본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만 버핏이 강조한 8장과 20장에는 더 공을 들였다. 개인적으로 20장,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전마진이 이 책의 핵심이므로 가장 먼저 읽어야 하며 거의 암기할 정도로 거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이 현명한 투자자를 읽는 디딤돌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감수자로서 많은 오류를 바로잡고 서투르고 어색한 표현을 매끄럽게 다듬으면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 주신 밸류 리더스 신준호 회장과 과분한 추천사를 써주신 홍춘옥 박사께 깊이 감사드린다. 역자 이건. 이어서 워런 버핏의 서문도 보죠. 워런 버핏은 이 책을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설명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IQ가 그리 높을 필요는 없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건전한 사고방식과 감정 조절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책에서 특히 8장과 20장에 주목하라. 탁월한 투자 성과를 내는 것은 투자에 기울이는 노력과 지식에 달려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비효율적일수록 기회는 커진다. 책에서 대박 터뜨리는 법은 다루지 않는다. 이 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가 자주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에 대해 알려준다. 2. 마음 편하게 진행할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3. 투자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4. 초보자에게 적절한 투자 방법을 안내한다. 5. 투자의 원칙과 태도를 강조한다. 책에서는 증권을 분석하는 전문적인 기법은 거의 다루지 않겠다. 지나간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명하게 투자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주식과 채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주목한다. 어쩌면 그중 일부는 다시 경험할 수도 있다. 이 책은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를 대상으로 썼다. 그래서 먼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한다. 아무리 시장이 급변하더라도 건전한 투자 원칙이라면 자주 변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휩쓸리면 거의 예외 없이 망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책에서는 투자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방어 투자자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투자에 대해 자주 고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공격 투자자란 유망하고 매력적인 종목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결과 방어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려는 사람이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먼저 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선택한 다음 그 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을 선정하라고 흔히 말한다. 예를 들면 먼저 컴퓨터 산업을 택하고 그 중에서 IBM을 선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1949년 일판 서문에서 예를 들었듯이 항공운송 업종의 전망은 매우 밝았지만 개별 종목들의 실적은 매우 부진했다. 그리고 컴퓨터 산업에서 IBM은 실적이 매우 좋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실적이 부진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나, 성장 전망이 밝다고 해서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둘, 전문가들도
유망산업에서 유망기업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또 투자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다. 이성을 잃고 시장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이다. 투자할 때는 항상 건전한 사고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내재 가치를 평가하거나 계량화하는 습관을 가지면 실수를 줄여준다. 내가 지불하는 시장 가격과 획득하게 되는 내재 가치를 비교하여 매수하기에 충분히 낮은 가격인지 따져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향수가 아니라 식료품을 사듯이 실용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내재 가치를 따져보지 않고 묻지마 투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는지 상기해보라. 아무리 초보자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괜찮은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초보자인데도 짧은 지식으로 잔머리를 굴리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우량 채권과 대형 우량주만으로 단순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려면 관리도 어렵고 자신감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게 된다. 무엇보다 안전마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14년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후 시장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건전한 투자 원칙을 지켰더니 결과적으로 괜찮은 성과를 유지했다. 이 워런 버핏의 서문에 역자가 잠깐 부연 설명을 했네요. 채권이나 우선주의 안전마진은 이자나 배당금을 초과하는 수익력 또는 선순위 청구권을 초과하는 기업가치다. 그리고 주식의 안전마진은 주가를 초과하는 내재 가치 또는 정상이자 수익률을 초과하는 예상이익과 배당금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20장,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전마진을 참조하고 가능하면 20장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란다. 저는 이 책을 지금 어떻게 요약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우선 20장부터 한번 읽어보죠. 20장,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전마진. 현명한 투자의 비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전마진이다. 철도회사 채권이 투자 등급으로 인정받으려면 여러 해 세전이익이 고정비용의 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정비용을 초과하는 세전이익은 이후 기업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의 손실을 상당 기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이것이 안전마진이다. 안전마진이 크면 미래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 단지 미래 실적이 대폭 하락하지 않으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충분하다. 채권의 안전마진은 회사의 가치와 부채를 비교해서 계산할 수 있다. 회사의 가치가 30만 달러이고 부채가 10만 달러라면 이론상 회사의 가치가 20만 달러 이상 감소해야 채권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주식도 우량 채권처럼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통주만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회사가 자산과 수익력을 근거로 무리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액보다 주식의 시가총액이 작다면 이 주식에는 상당한 안전마진이 들어있다. 이런 주식을 매수하면 채권과 같은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도 주식 고유의 배당소득과 자본이득까지 기대할 수 있다. 1923년에서 33년 침체기에 재무구조가 건전한 제조회사 주식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 주식의 안전마진은 기업의 수익력이 채권 수익률을 훨씬 초과할 때 확보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이익 수익률이 9%이고 채권 수익률이 4%라고 가정하자. 이 주식은 수익률 면에서 채권보다 연 5% 유리하다. 이 회사는 초과 수익률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투자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 10년 뒤에는 초과 수익률 합계가 주식 매입 원가의 50%에 이를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안전마진이 되어 손실을 막거나 줄여줄 것이다. 이런 종목 20개 이상의 분산 투자하면 특별히 나쁜 상황만 아니라면 10중 8구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표주에 투자하면 대단한 통찰이나 선견지명 없이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오랜 경험을 돌아보면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는 것은 우량주를 높은 가격에 매수할 때가 아니라 호황기에 부실주를 매수할 때였다. 사람들은 호황기에 기업을 내는 이익을 정상 수익력으로 생각했고 수익력이 높음으로 안전하다고 착각했다. 그래서 2, 3년 탁월한 실적을 낸 무명 기업은
유형자산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다. 이런 증권에 대해서는 안전마진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마진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1970에서 71년 같은 불황기를 포함해서 장기간 좋은 실적을 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산투자 이론. 안전마진 개념과 분산투자 개념은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개별 종목은 안전마진이 있더라도 실적이 나쁘게 나올 수 있다. 안전마진은 이익 가능성을 높여줄 뿐 손실 위험을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 종목 수가 증가할수록 전체 실적에서 이익이 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보험 영업의 기본 원리다. 투자와 투기의 기준. 투기 대신 진정한 투자를 하려면 진정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안전마진이 되려면 숫자, 타당한 추론, 실제 경험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 개념 확장. 이류주라도 매우 낮은 가격에 매수하면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단 매수자는 정보가 풍부하고 노련해야 하며 분산 투자를 실행해야 한다. 가격이 매우 낮으면 안전마진이 충분해지므로 우리 투자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얻는 이익은 매우 신중하게 투자한 데 대한 보상이다. 정리. 가장 사업처럼 하는 투자가 가장 현명한 투자다. 건전한 원칙을 지켜 성공한 유능한 사업가들도 월스트리트에서 투자할 때는 건전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그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보아야 한다. 증권을 매매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일종의 사업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듯이 원칙을 지키면서 실행해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이 하는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사업가는 자신이 다루는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도 증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이자와 배당을 초과하는 사업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칙은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다. 1. 대리인의 실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 2. 대리인이 유능하고 정직하다고 믿을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투자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에도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합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적게 얻고 많이 잃을 위험한 사업은 멀리하라. 투자의 바탕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라 확고한 숫자가 되어야 한다. 우량 등급 채권이나 우선주에 투자하듯이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위험에 노출되는 원금 비중이 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용기 있게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내가 사실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고 이 판단이 건전하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실행하라. 투자에서는 지식과 판단력이 충분할 때에만 용기가 최고의 장점이 된다. 일반 투자자는 자신의 야심을 억제하고 안전하게 방어 투자에 머물기만 하면 이런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투자 실적을 얻기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나 우수한 실적을 얻기는 생각보다 어렵다. 이어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또 한 장이 있었죠. 8장 투자와 시장 변동편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증권 가격은 언제든 변동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 저축 채권은 언제나 액면가를 지킬 수 있다. 우량 등급 단기 채권은 장기 채권보다 가격 변동이 작다. 그러나 주식은 시장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다. 이런 가격 변동이 사람들의 투기 욕구를 자극한다. 투기를 자제하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자제하기는 쉽지 않다. 투기를 하고 싶다면 우선 10중 8구 손실을 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손실 한도를 정해 두어야 하며 투자용 계좌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시장 변동을 이용한 투자. 사람들은 시점 선택이나 가격 선택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으려 한다. 시점 선택, 타이밍은 주가가 낮은 시점에 매수해서 주가가 높은 시점에 매도하려는 시도다. 가격 선택, 프라이싱은 주식을 적정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적정 수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시도다. 단기간에 돈을 벌려는 투기꾼은 시점 선택을 하지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는 가격 선택을 한다. 일반 대중이 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무니없는 착각에 불과하다. 시점 선택에서는 흔히 기술적 분석 기법이 사용된다. 기술적 분석 기법이 일시적으로 괜찮을 때도 있지만 사용자가 많아지면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기술적 분석 기법에서 나오는 시점 선택 신호에 따라 매매한 트레이더보다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유한 사람의 실적이 더 좋았다.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기법. 일반 투자자는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기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 1897년에서 1949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완벽한 시장 주기가 11번 나타난다. 4년 이하 주기가 6회, 6년에서 7년 주기가 4회, 11년 주기가 1회였다. 상승장에서 주가 변동 비율은 44에서 500%였는데 대부분 50에서 100% 수준이었다. 이후 하락장에서 주가 변동 비율은 24%에서 89% 사이였고 대부분 40에서 50% 사이였다. 그러나 주가가 50% 하락한 다음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100% 상승해야 한다. 거의 모든 강세장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주가가 역사적 고점 도달. 2. 높은 PER. 3. 배당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낮아짐. 4. 신용거래 증가. 5. 불량 신주 발행 증가. 되돌아보면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듯 하지만 실제로는 변칙적인 주가 흐름 탓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주식의 내재 가치를 고려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이다. 공식에 의한 투자. 공식에 의한 투자는 사전에 정해둔 원칙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 주식을 자동으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1950년대에 이 기법을 따랐다면 주식을 모두 판 다음에도 주가가 계속 상승했을 것이다. 매우 단순해서 사람들이 모방하기 쉬운 투자 기법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포트폴리오의 시가평가액 변동. 보유 주식의 시가평가액은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류 주식은 우량 주식보다 변동이 더 심하다. 5년에 걸쳐 주가가 50% 상승하더라도 이후 33%만 하락하면 이 주식은 본전이 된다. 주가가 대폭 상승하면 투자자는 매매 충동을 느끼기 쉽다. 이때 주식을 매도해야 할까? 아니면 일반 대중처럼 과신에 빠져 주식을 더 매수해야 할까? 함부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본성은 취약하므로 충동에 휘말려 매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가가 상승하면 고평가된 주식 일부를 매도해서 채권 비중을 높이고 주가가 하락하면 채권 일부를 매도해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좋다. 기업의 가치와 시가총액. 주식의 시가총액은 그 기업의 내재가치, 순자산가치에서 크게 벗어날 수도 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란 실물 자산과 금융자산 등 기업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말한다. 그게 바로 기업의 내재가치죠. 그러나 주식의 시가총액은 순자산 가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으며 기업이 성공적일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매우 성공적인 기업의 주식에는 투기 요소가 많아서 IBM과 제록스 같은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변동하기가 쉽다. 이 책이 정말 오래된 책이라는 게 이 제록스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보다 3분의 1 이상 높은 주식, 즉 PBR이 1.33 이상인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 편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와 비슷한 주식이 반드시 유망하다는 뜻은 아니다. PBR이 만족스러우면서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장기 수익성 전망도 밝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주식은 시가총액의 투기 프리미엄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주가 변동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다우지수 종목 중에는 이 조건에 맞는 우량주가 많이 있다. AMP 사례.
그레이트 애틀랜틱 앤드 퍼시픽 티는 지명도가 낮은 회사다. 주식이 처음 발행된 1929년에는 주가가 494달러였다. 이후 주식시장이 침체하자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104달러로 떨어졌다. 1936년에는 주가가 111에서 131달러 사이였고 1938년 침체기에는 36달러까지 폭락했다. AMP는 아마 당시 세계 최대 소매 업체였는데도 주로 대공황에 대한 불안감 탓에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보다도 훨씬 낮았다. 이후 추이 1939년에는 주가가 3배로 뛰었고 1961년에는 주식 분할을 고려하면 주가가 705달러까지 치솟았다. 당시 다우지수 종목 평균 PER은 23이었지만 이 종목은 30이었다.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대폭 하락했고 1972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이 나온다. 첫째, 주식시장의 평가는 종종 빗나가므로 민첩하고 용감한 투자자는 이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장기간에 걸쳐 기업의 효율성은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으므로 기업의 실적을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을 매매하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가 흐름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갑자기 매매 충동에 굴복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주가 흐름을 모르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시세가 발표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가격 변동을 알지 못하므로 부동산의 시가 평가액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착각에 불과하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동업자와 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비교해 보자. 매일 비상장 기업의 동업자가 찾아와서 전날과 다른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라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동업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고 할 때는 매도하고 형편없이 낮은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할 때는 매수할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가 아니면 주가 흐름을 무시하고 기업의 영업 실적과 배당에 주목할 것이다. 정리. 투자자와 투기꾼의 실제적인 차이는 주가 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투기꾼은 주가 흐름을 예측해서 이익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려고 한다. 투자자가 주가 흐름을 중시하는 것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와 비싼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번갈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는 주가가 충분히 하락할 때까지 고지식하게 매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예상과 달리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오랫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주가 수준이 주요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일반 투자자는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매수하는 편이 낫다. 개별 종목 저가 매수 기회는 항상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투자를 한다면 이런 기회는 찾아볼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에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예측하려 할 뿐만 아니라 단기 유망 종목을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노력이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투자자에게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수많은 트레이더 및 인류 분석가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 흐름을 중시하던 모든 사람이 그러했듯이 이 방식에 매달린 똑똑한 사람들도 대개 아무 성과 없이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건전한 주식 포트폴리오도 시가 평가액이 오르내리는 법이므로 급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급등해도 흥분하지 말아야 한다. 주가 변동을 이용해도 좋고 무시해도 괜찮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거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 급등 직후에는 절대로 매수하지 말고 급락 직후에는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라는 격언을 따라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흔히 경영진은 자사 주가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국 경영진이 훌륭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경영진이 무능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채권 가격의 변동.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의 가격은 금리가 상승하면 대폭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대폭 상승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는 없다.
채권 가격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성향에 맞춰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가격 하락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미국 저축 채권 시리즈 E나 H를 매수하면 된다. 그러나 가격 변동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장기 회사채나 면세 지방채를 선택할 수 있다. 전환사채는 대개 신용도가 낮은 회사들이 발행하므로 가격 변동이 심하다. 따라서 높은 신용 등급과 가격 안정성과 자본 이득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가격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은 낮은 수익에 만족해야 하고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가격 변동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서 가격 안정성과 수익성을 이상적으로 조합한 상품이 미국 저축 채권이라 볼 수 있다. 이상 본문 총 20장 중 가장 중요한 20장과 8장, 2장의 내용은 전문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정말 이것은 리뷰가 안 될 것 같아요. 워낙 크고 두꺼운 책을 이렇게 요약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요약 내용을 축소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책은 다들 한 권쯤 소장해서 두고두고 곰씹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8장과 20장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